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인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네컷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등 70여 개국에 대해서 상호 관세 부과를 90일 미루기로 했습니다. 대신 중국에는 125%더 올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조금 전 영상을 통해 전격 대권 도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잘 사는 나라, 성장화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대세론 주자가 없는 국민의힘에서는 경선 참여 잠룡이 최대 20여 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20용입니다. 바이 전 국민이 몰입한 이 러브라인의 결말이 어떻게 날까요? 이영자, 황동주 두 사람의 이야기와 함께 연예계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시작된 지 13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등 70여 개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더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 1시 발효된 미국의 상호관세가 13시간 만에 유예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를 통해 협상 의지를 밝힌 75개국 이상은 미국에 보복하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애초 25%로 예고됐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유예돼 기본관세 10%만 부과되고 자동차나 철강 등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사업 자금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으로 무역 협상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ach one of these solutions is going to be bespoke. It is going to take some time, and President Trump wants to be personally involved. So that's why we're getting the 90-day pause. 하지만 미국의 보복 관세로 맞대응한 중국에 대해선 관세율을 기존의 104%에서 21%포인트 오른 125%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Because I told them if you retaliate, we're going to double it. And that's what I did with China, because they did retaliate.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은 합의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유럽연합은 협상 여지는 열어놓으면서도 미국 일부 상품에 25%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관세 전쟁이 확산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형우입니다. 미국이 104%였던 대중국 관세를 밤새 다시 125%로 올렸습니다. 다른 나라의 상호 관세는 90일간 유예하면서 사실상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만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건데요. 이 관세 폭탄을 얻어맞은 중국 역시 단호한 반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한준 특파원. 중국 분위기는 중국 분위기는 지금 어떤가요? 네, 중국의 분위기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말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런 감정을 공개하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이미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대놓고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관세를 54%에서 104%로 올리겠다고 한 그제 관세 인상 조치를 미국의 공갈이라고까지 표현한 게 단적인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급기야 중국 정부는 미국 여행에 대한 자제령까지 내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와 미국 내 안보 상황 등을 감안하면 미국 여행이 위험할 수 있다며 방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한 건데요. 미국 내 유학생들에겐 미국 오하이오주에 대한 안전위험 평가를 철저히 하고 예방의식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2025년 1호 유학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인들의 반미 감정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만나는 중국인들은 대부분 세계 경제가 나빠져도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고 있다.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짓이다 같은 험악한 말까지 거침없이 내뱉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이 지금까지 미국의 조치에 늘 보복을 해왔으니 이번에도 보복할 가능성이 크겠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미 끝까지 맞서겠다며 결사항전 의지를 내비친 만큼 이번에도 보복 조치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중국은 그간 미국의 관세 인상에 늘 똑같은 규모로 맞불 조치를 내놨습니다. 지난주 미국이 대중국 상호 관세를 34% 올리자 똑같이 34% 올리며 맞불을 놨고 그제 미국이 50%를 추가로 올리자 중국도 어젯밤 다시 대미 관세를 50% 올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 더 올린 시점이 오늘 새벽이어서
아직까지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지만 중국은 이번에도 같은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이번 무역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를 연일 떨어뜨리면서 자국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섰고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충격파를 완화하기 위해 내수 경기 부양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당장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경제적 혼란 역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점입 가경입니다.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엔 새벽만 되면 밤사이에 미국에서 큰 뉴스들이 팡팡 터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 서로 보복 관세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미국은 104%, 그랬더니 중국이 84%, 이랬더니 어젯밤에는 125%까지 말했어요. 뭐 하나 받고 하나 더 추가 뭐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아니죠. 매 시간마다 뉴스가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리하기도 따라잡기도 상당히 벅찬데요. 네. 일단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해보고 앞으로 향후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네. 맞보복할 경우에 대응할 경우에는 좌시하지 않겠다. 더 응징하겠다라고 응징. 이야기를 네, 했죠. 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중국은 맞보복을 시작을 했고 음. 거기에 대한 응징이 계속되면서 네. 일단 어제까지가 84%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시장이 장 끝난 한 5시, 6시경에 중국에서 똑같이 84%로 맞보복까지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밤이 온 겁니다. 아. 밤이 왔고 그 다음부터 먼저 나온 것은 중국은 그 다음이었고 네. 생각해 보니까 당장 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상호 관세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10%는 이미 발효가 됐으니까 두고 나머지 부분에 한해서는 네. 석 달, 90일간을 유예한다. 그러나 중국은 예외다. 중국은 왜냐? 예외다. 우리한테 보복했으니까. 예, 보복했으니까. 네. 그래서 너네들은 더 올린다. 아. 그러니까 현재까지 중국은 125%로 더 올렸고요. 네. 그러나 나머지 약 70여 개국 국가에 대해서는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둔 상태로 오늘까지 넘어왔고 네. 바로 이 발언에 네. 뉴욕 증시는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24년 만에 최고 상승, 맞아요. 시장이 12% 폭등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공은 중국으로 넘어간 겁니다. 네. 중국이 아마 장 중에는 아닐 것 같고 아마 똑같이 어제 생각한다면 오늘 오후 한 뭐 4시에서 6시 사이에 나오게 될 텐데 네. 시장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125를 했으니까 중국도 지금 올린다. 84거든요. 네. 125로 간다. 근데 또 한 측에서는 이게 실은 의미가 있느냐.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또 묘한 스탠스를 취하는 게요. 네. 특유의 방법이기도 한데 네. 실컷 때렸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자기는 125가 일단 끝이야. 아. 공은 중국 너네에게로 넘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온갖 다 해놓고 이제 앞으로 최종 결말은 중국한테 있는 것처럼. 중국을 봐야겠네요. 네.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 게다가 그리고 뭐 시진핑은 자랑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공을 완전히 넘겨버렸기 때문에 오늘 과연 중국의 선택은 똑같이 125로 갈지 네. 아니면 84에서 그냥 오늘 묵묵부답할지 약간 소수설이기는 한데 네. 150으로 오히려 아예 때릴지 더? 이따가 한 오후까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소식에 90일 유예 이 소식에 미국 증시가 폭등했었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얼마 전에 90일 유예 가짜 뉴스가 한번 있었어요. 이틀 전에. 그랬더니 막 시장이 요동쳤었거든요. 예. 그러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 금융시장 자체는 좀 이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거죠. 네. 그런 해석도 있고요. 예. 네. 그러니까 약간 지금 트럼프의 불확실성 때문에 못 해먹겠다. 뭐 이런 해석이 하나가 있고 네네. 또 하나가 트럼프 푸시라고 해서 트럼프가 하락은 무조건 막아줄 거야. 아. 시장은 무조건 방어해 줄 거야. 아. 주식을 좋아해라는 또 그런 해석이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가 가짜뉴스를 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미리? 트럼프의 큰 계획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짜뉴스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요. 네. 트럼프의 지지자입니다. 빌 에크먼이라는 네. 이제 헤지펀드의 유명한 사람이 본인의 SNS에서 지금 상호관세 중국 빼놓고는 90일간 유예해야 돼. 지금 나온 정책이랑 똑같은 거를 올려놨거든요. 한번 그걸- 간을 본 건가요? 간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뭔가 그래놓고 네. 이제 한번 언론들이 받아서 시장을 네. 급등락시켰다가 가짜 뉴스로 판명됐지만 그게 진짜 네. 뉴스가 됐는데요. 네. 확실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매도 세력들, 시장을 누르려고 한 세력들이 완전히 패배를 했어요. 네. 그래서 한켠에서는
시장은 봐주겠지라는 설. 근데 그러면 또한 또 통해서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이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 자체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오늘로써 트럼프가 뭐 괴롭고 불확실성이고 진짜 미치광이 전략에다 무슨 생각하는 건 모르겠지만은 주식을 붕괴시키지는 않을 거야라는 그런 믿음을 줬는데 다만 모든 게 트럼프가 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이런 계획을 가겠지만 균열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사실은 금융시장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어제 환율이 1,500원 근접했단 말이에요. 네. 1,480원. 오늘은 그래도 좀 안정이 좀 찾은 모습이긴 한데 이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증시. 현재 시장 상황은 일단 상승 출발을 했는데 네.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 전에 많이 저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네. 이런 트럼프의 관세 쇼크에도 상대적으로 덜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한 들어오기 직전에 한 4% 정도, 5% 정도의 상승이고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뭐 8%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폭등이 나오고 네. 있는데 환율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환율이 역외 환율이라고 하죠. 밤사이 오늘 장 초반에는 1,440원대까지 일단 내려왔거든요. 네. 1,490원만 가려던 게. 네네네. 그런데 지금 또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1,450. 불안은 여전한 거고 네. 또 하나가요. 중국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의 원화는 중국의 위안화와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달러와는 상관없이 위안화를 따라가고 있어서 네. 앞서 이제 우리 중국 특파원이 네네네. 일부러 중국이 지금 위안화 절하 카드를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 영향도 함께 받고 있는 겁니다. 환율은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환율 전쟁, 관세 전쟁, 이제 환율 전쟁이라고까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거의 핵 전쟁급이다. 이 둘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글로벌리 경제를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까 중국 특파원 말 보셨듯이 미국에서는 일단 사재기에 들어갔고 중국 사람들도 이거 분위기 너무 안 좋다. 뭐 중국에서는 아예 미국 영화도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어요. 네. 일단은 이제 미국 얘기하고 중국 얘기를 해볼 네. 텐데요. 미국은 아직까지는 잠잠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생필품의 거의 한 60% 이상, 70%는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125%면 웬만한 미국인들이 접하게 되는 생필품 가격은 2배 이상이 오르게 되잖아요.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월마트라든가 이런 곳에서 미리 알았으니까 사재기를 좀 해놨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재고 때문에 가격은 크게 요동치지는 않고 있지만 네. 그러나 이 재고 소진 시점이 한 6월 초쯤으로 잡히고 있거든요. 네. 6월 초까지 이런 국면이 이어진다면 미국인들은 특히 이 서민들이 겪게 되는 물가 상승폭은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럼 결국 이제 트럼프에 대한 반발이 될 것이고 네. 시진핑은 이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항상 하는 말이 시간은 나의 편이다. 4년도 이번에 라스트 트럼프라고 해서 네. 더 이상 대통령도 못 하는데 네. 4년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중간 선거인 1년 6개월까지만 버텨서 트럼프의 인기를 추락시키면 승리한다라는 전략으로 이제 계속 나가고 있다라는 걸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쪽 상황을 놓고 보면 이제 중국은 그동안에 미국에 대한 것에 어떻게 맞보복을 했냐. 관세로도 맞보복을 했고 뭐 희토류 제한도 했지만 네. 기업들의 기업 규제를 하면서 서비스 제한들, 특히 지적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이번에 굉장히 강화했거든요. 네. 그 한 축이 IT 서비스 규제가 있고 또 다른 한 축이 약간 좀 이게 지금 중국이 그렇단 말이야라고 할 텐데 영화 같은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헐리우드 영화가 중국에서 연간 매출액이 한 1조 원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관세 폭탄 맞으면 우리가 아는 이 톰 크루즈도 트럼프 폭탄을 맞는다. 정확히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네. 수입 금지 조치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 네. 같거든요. 그동안에도 중국은 이런 미국 영화에 보면 성족이 나온다든가 네. 자유의 여신상 나온다든가 이런 거 다 커트했었던 전력이 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미국 영화는 당분간은 중국 내에 들어오진 못할 그럴 전망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이랑 중국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미중 관세 전쟁인데 우리도 지금 걱정이거든요. 방위비 분담 이슈 있죠.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좀 풀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실물 경제는 미국을 따라가는데 네. 이런 하나하나 주가라든가 환율은 또 중국을 따라가고 있는 그야말로 미중 사이에 꼈다라고 볼 수가 있을 네, 텐데요. 네. 기본적으로 미국과 풀어가야 될 문제가 있죠. 중국은 어쨌든 또 하나의 따라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크게 4가지 섹터가 있는 것 같아요. 관세와 방위비. 이거는 우리가 좀 납작 좀 엎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방위비도 지금 10배 올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우리 컨트롤 타워가 오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유예는 됐지만 25% 아닙니까? 이걸 얼마나 줄여야 될지는 우리가 좀 부탁해야 될 부분.
다만 조선과 LNG, 가스, 특히 LNG는 알래스카 가스 개발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이거 두 개는 우리의 지렛대, 즉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개는 우리가 강점이죠. 네. 조선과 LNG 분야를 일단 레버리지를 삼아서 최대한 관세와 방위비 쪽에서 이제 해법을 좀 약간 낮추는 이제 그런 전략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좀 알게 된 것이 당초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선물 주면 잘해준다라는 게 일기 때 우리가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납작 엎드렸고 일본도 납작 엎드렸는데 이번엔 달랐던 거죠. 완전 달라요. 트럼프도 좀 바꾸나 봐요, 전술력. 그래서 네. 요즘의 전문가들은 먼저 주지 마라. 아, 최대치로. 이미 현대차도 31조 원 먼저 선물했는데 아직까지 받아온 거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4가지 정도 분야에 있어서 받을 것을 놔두되 음. 먼저 우리가 행동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최근의 제언입니다. 우리도 시간을 좀 끌면서 어떤 협상 전략을 정말 잘 짜야 되는 그런 시점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런 세상이 봄날 아니겠어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습니다. 네, 어제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조금 전 10시에 10분 분량의 다큐 형식의 영상을 통해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본인을 국민을 위한 도구로 써달라, 대선판에 자신을 투신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몇 가지 좀 짚어볼 만한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관련 이야기 저희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김종욱 청와대 전 행정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영상들 미리 보고 오셨을 텐데 강전의 대변인께서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대권 가도에 있어서 가장 리스크가 있는 건 역시 사법 리스크겠죠. 그리고 일단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점, 호감을 갖지 못하는 어떤 정치인으로서 상위권에 늘 랭크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한 영상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옷 색깔이라든지 뒷 배경 그리고 말투, 표정 또 배경음악까지 안정적이면서도 차분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어떤 설화 같은 것들도 많았고 표현이 너무 센 것이 아니냐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까지 보여준 바가 있으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라는 전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미지 구축이다. 생각합니다. 자, 본인에 대한 어떤 비토 정서를 좀 신경 쓴 연출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의 형식으로 지금 선택을 했고 내용을 살펴보면 뭐 잘 사는 나라,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방점이 좀 찍혀 있습니다. 중도층을 좀 고려한 전략인가 싶은데 어떻게 봐야 일단 될까요?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을 담아낼 수 있고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예. 특정한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나와서 하게 되면 많은 국민들을 담기보다는 또 출마한 본인들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네. 영상이라고 하는 건 많은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한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측면들이 있어서 네. 좀 친근한 느낌, 유연한 느낌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좀 영상이 좀 집중되는 측면들이 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노렸다는 걸 생각이 들고 내용적으로는 민생과 실용이라고 하는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라고 하는 소위 희대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네. 느꼈던 고통들이 분명히 있고 또 그 이전 윤석열 대통령 3년 동안의 과정을 보면 경제가 무너지고 민생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서 먹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 네. 그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잘사니즘. 잘사니즘. 그러니까 적어도 내일만큼은 오늘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맨 예. 처음에 이제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생명 중시라고 얘기하는 국민 안전이라는 측면들. 근데 이제 맨 처음 장면이 어떤 거였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주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하면서 진짜 대한민국이 되겠다.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은 파면당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 파면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막아낸 대한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어떤 나라, 네. 그것이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갔던 국민들에게 본인이 쓸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만 있다면 네. 감사하겠다 이런 뜻을 오늘 표방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재명 전 대표의 대권 도전은 공식화가 됐습니다. 그 방식을 영상의 형식으로 선택을 했고 다른 주자들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제 어제 있었던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공항에서 경제통의 면모를 좀 강조한다든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광화문의 이순신 동상 앞에서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는데 이런 출사표를 던지는 장소 선택에 있어서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는 걸까요? 그렇죠. 김동연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출장길에 인천공항도 역시 경기도 내에 있으니까요. 본인의 관할 안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뭐 백팩을 메고 있고 굉장히 그 가뿐한 옷차림이었었죠. 그리고 형식 같은 것도 많이 갖추지 않았습니다. 실용주의적인 면모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네. 어제 나왔던 이야기도 본인은 계파가 없고 그리고 어떤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멀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통으로서 지금 국가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어서 본인도 역시 경제를 위해 출장길에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모습을 강조했다라고 보이고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 동상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어떤 구국의 의지, 현재 민주당으로부터 흔들리고 있는 정권에 대해서 네. 본인이 지켜나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까 보셨지만 지금 일단은 영상으로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네.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내일 비전 선포식을 또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K 이니셔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비전 선포식을 하는 장소라든지 그 메시지 이것도 역시 내일 다시 한번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 뭐 대선 캠프 인선에 대한 이야기도 담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자, 아무튼 이번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지난 20대 대선에 이어서 세 번째 도전입니다. 다시 서력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일단 중도층 표심의 향방이 궁금하긴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지율 면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부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강정희 대표님.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굉장히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 나오는 것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 그 역정을 보면은요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2012년에 성남시장이 되었던 것이 첫 번째로 정치계에 입문을 한 것이거든요. 그 이전에 물론 낙선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2017년에 기초자치단체장, 성남시장으로서 민주당이 당내 경선에 뛰어들었었죠. 그때는 문재인, 안희정에 의해서 이어서 3위로서 마무리를 했었는데 네. 2022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로서 여기에 뛰어들게 되었었고 그때 이낙연 전 총리를 누르고 본인이 대권 주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다른 후보군들조차 좀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 한 13년 정도의 정치 경험 속에서 이렇게 유력한 대권 주자로 올 수 있었던 부분들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이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이는 아직 젊지만 본인의 사법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시점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 때는 나머지 이제 재판 같은 것들이 줄줄이 5년 안에는 선고가 다 날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고 당내에서도 흔들 수 있는 부분들. 작년 총선 과정에서 비명 행사라고들 이야기했지만 이재명계가 대거 원내로 들어가면서 지금처럼 원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지해 줄 수 있는 바탕도 이번이 거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번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던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뭐 사법 리스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립각을 세우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서 나왔던 목소리가 있는데요. 잠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에 입각한다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은 이번 선거에 나오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5개의 재판을 모두 다 통과를 해서 무죄를 받으면 그때 떳떳하게 나오시라. 저는 그렇게 말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는 전과 사범에다가 지금 12개의 혐의에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전과도 없고 세금 체납도 없고 네. 청렴하시다. 군대 39개월 갔다 왔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사법 리스크 기존 이야기에 더해서 경제 감각 이슈, 관념이 없는 정치인이다라고 일침을 좀 놨는데 반박을 환영한다고 했거든요. 우리 김종욱 부의장께서 대신 반박을 좀 해주신다고요. 저는 별로 반박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저걸 저희가 논평할 가치가 있는지 잘 네.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본인을 드러내기 위한 선거운동 전략이긴 합니다만 존재감 저는 과시다. 국민의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국민의힘에 있는 후보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강점이 무엇인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3년 내내 주구장창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상대방의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표를 얻어서 본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또 사실도 아니잖아요. 예. 다 아시겠습니다만 모 일간지에서 기사가 난 게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돼서 인수위 시절에 소위 끝까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파헤쳐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건 주문생산 아니겠습니까? 그걸 국민의힘 의원한테 얘기했다고 하니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인데 검찰한테 얘기 안 했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추정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탈탈 수백 번의 압수수색, 그다음에 소환 조사, 별건 수사, 주변 수사 이런 걸 다 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위중교사 1심 무죄,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2심 무죄, 대장동, 백현동 얘기하는데요. 그거 앞으로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예. 지금 1심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 그렇다면 이 정도 했으면 국민의힘이 적어도 야당 당대표 또는 아주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여전히 지금도 소위 이 사법 리스크를 물고 늘어지는 방식을 하고 있다. 근데 사법 리스크 얘기하기 이전에요. 국민의힘은 어떤 당입니까?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서 소위 예. 통칭 내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파면된 집권 여당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우선으로 했을 때 국민이 그래도 그나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나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야당 후보에 대해서 비판만 네. 하신다면 저는 이후에 만들어질 국민의힘 후보에 의한 대한민국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제발 부탁인데 좀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전 대표는 좀 내려놓고 이제 본인들만의 독자적인 경쟁력을 보여줄 때다. 아마 국민의힘 각 후보들도 고심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독주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민주당과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각 후보들의 출마 러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당초 15명이 넘는 인원이 또 여권 잠룡으로 거론이 됐었는데 20잠룡까지도 갈 수 있다는 20룡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김문수 전 장관이 출마 선언했고 안철수 의원의 각 광역지자체장의 출마 여부에도 관심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면면을 저희가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혹시 여기에 조금 더 보탤 이름이 있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보태기보다 덜어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밤에 원희룡 전 장관이 불출마 선언을 했고 그리고 예. 오늘 오전에도 김태흠 충남지사가 또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당내에서 두 분 다 무슨 역할이든 간에 열심히 하겠다. 하지만 출마하지는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분들과 오늘 오후에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주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오세훈 전 시장 이 정도로서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한 10명 안팎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반대로 한 명이 뚜렷한 주자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지금 김문수 이제 전 장관이죠. 전 장관부터 한동훈 전 대표까지 탄핵에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 그리고 약간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국민의힘 당원들의 마음과도 닿아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반대하셨던 분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마음이 바뀌신 분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이제 경선 룰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는데 네. 첫 번째는 국민 여론조사 형태로 100% 해서 4명으로 추린다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대통령에 대한 입장들 그리고 탄핵에 대한 입장, 우리 앞으로 보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중도 확장성을 오히려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경선 흥행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화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경선 룰이 정리가 됐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1차 경선에서 4명, 그리고 2차 경선을 통해서 2명을 뽑아내서 최종 경선을 치른다는 방침인데 말씀대로 이 두 차례의 경선에 좀 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질 수 있다. 이게 국민의힘 측의 기대감입니다. 일종의 컨벤션 효과 기대한다는 건데 김종욱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황우여 선관위원장 말씀에 의하면 10여 명 정도로 압축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볼 땐 한 줄 후보들이 하나씩 사라져갈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저는 적어도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고 한다면 대통령 후보에 맞게 자기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이라는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소위 헌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 집권 여당으로서 전직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지지 않고 위헌위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파면을 당했다고 한다면 예. 본인은 그런 전직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입장 또는 그동안 이런 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대통령이 탄압 때문에 소위 직무가 정지되는 상황에 대한 반성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볼 땐 매우 좀 후한무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예를 들면 또 오세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명태균 게이트 문제가 지금 앞에 걸려 있습니다. 어제 보석이 됐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위원으로 본인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아무런 얘기도 없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출마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볼 땐 국민을 뭐로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원칙적으로 후보들이 난립하기 이전에 저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후보 출마만 계속 남발한다면 반성과 사과도 없이 파면을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국민들이 표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당에게? 네. 네, 방금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를 하셨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또 시끄럽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고성이 오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상 먼저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여기가 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박지원 의원님, 우리가 말 켜있을 때 얘기했어요. 적당히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선배가? 파면당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뭡니까, 당신이? 어디가 사태들이야? 왜 그러세요? 그럼 하지 마시라고 한 거예요. 김말이야. 그게 높은 말이에요. 김말이야. 조용히 해. 어디다가? 네, 공방이 셉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임명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일단은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몫이기 때문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권한대행 역시도 지명할 수 있다, 임명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번 권한쟁의 심판 결정문을 봤을 때 국회에서 선출한 몫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라고 본 것이거든요. 근데 중앙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이 국회에서 선출하면 바로 위원이 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선출을 해도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절차를 한 번 더 겪어야 되기 때문에 임명권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 나온 결정이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한 것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으로서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계속 법을 또 개정하고 의결하고 뭐 그래서 반발이 있습니다.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요즘에 연일 핫합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최근 그거 봤어 이런 묻는 영상들도 있다는데요. 뭔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모두가 국민이 우리 하시고 아이고 아닙니다. 승려 멘트 전할게. 우리 총재님께서 오늘 보시고 우리 마을을 많이 도와주신답니다.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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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 보니 출마설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대선에 직접 나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다는 보도도 들었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이 영어에 대해서 뭐 또 뷰티풀 잉글리시다 뭐 해서 또 거기랑 연관시키면서 출마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제 한번 CNN과의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I think we should in a very cool way
assess what this kind of 25% means for us, and we should, in a very cool way, I don't think that kind of, fighting back will improve the situation dramatically. 네, 한덕수 대행의 영어에 대해서는 이런 칭찬도 있지만 논란도 있습니다. 과거 영상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보시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커넥티드네스 이런 거하고 연계돼서는 이렇게 좀 인클루시브하게 방향을 굉장히 터닝을 하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사실 뭐 시리어스한 논의도 별로 못했어요. 지금까지 어프로치가 저는 좀 마일드한 것 같아요. 소위 매크로 프루덴셜 레귤레이션이라는 딴 데와 좀 차별화되면서 올리고 하는 정책들을 계속 어저스트를 지금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하도 핫하다 보니 이런 영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리어스 않고 어프로치가 마일드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김종욱 부의장님. 제가 볼 때는 우리만 쓰셨으면 좋겠어요. 대한국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과거에 계신 분들이나 좀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엘리트 출신 같은 우월 의식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미국 말을 잘하면 대단히 예를 들면 엘리트인 것처럼 의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말들을 아주 빈번하게 사용을 하시는 건데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은. 하지만 본인 공직자세요. 국민의 세금을 받고 그 녹을 받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한국말을 아주 따박따박 우리말에 어법에 맞게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란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사람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이 권한대행이 또 내란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네. 헌법재판관이 뭐 하는 겁니까? 헌법을 수호하는 겁니다. 내란죄가 뭡니까? 국가의 헌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내용입니다. 그럼 둘 다 국헌을 문란했다라고 하는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제가 볼 때 매우 기괴하고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한덕수 권한대행은 본인이 했던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네. 민주당 측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이다. 그리고 이번에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내란죄 피의자 신분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네. 박 전 의원 같은 경우 피의자가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냐 이런 이야기까지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혐의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신분이고 심지어 무죄로 바뀐 것들도 있습니다만 유죄 판단을 받은 바도 있거든요. 피고인 신분으로서 대통령에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유력 대권 주자인 당에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든지 이완규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되묻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네. 내란죄잖아요. 다른 죄가 아니고요. 내란죄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라고요. 국헌이 뭡니까? 헌법입니다. 헌법을 최종적으로 수호하는 데가 헌법재판소입니다. 거기에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분들이 국정을 운영하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한대행 2개월이 지금 한미 관계를 좌우할 수 있는데 출마설이 계속 나와서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 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잠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오후에 관저를 떠나서 사저로 이동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일부 언론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좀 논란이 됐었는데 우려와는 다르게 경호팀 구성도 잘 됐고 서초동 사저의 일부 짐도 지금 이동을 한 상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초동 쪽으로 일부는 나가 있는 상황이고 짐들이 내일 오후경에 전체적으로 모두 이제 이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처음에 한남동 관저로 들어올 때는 반려견, 반려묘가 7마리 정도였는데 지금은 11마리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사가 더 늦어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가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제3의 장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으로서는 서초동 사저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관저에 사저에 반려동물까지 전 대통령을 향한 이런저런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파면 이후에 윤석열 캠프 1호 대변인은 또 이런 말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였는지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 두고 이제 남편을 공개적으로 이제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러면서 이제 면박을 주고 근데 이제 그걸 같이 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우리 강하지 않고 그냥 웃기만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이거 참 큰일 났다. 선거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처음 만난 면접 장소에서 이런 광경을 보고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시각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계속 논란이 많았던 게 V0는 누군가, V1은 누군가 이런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면서 국정 운영을 누가 하고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가, 실제로 뒤에서 소위 김건희 씨가 배후 조정하는 거 아닌가 이런 논란이 많았다라는 느낌인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시초적인 모습들이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뭐 일간지에서 나온 보도에 의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만 들어가게 되면 뭐 김치찌개 끓이고 그다음에 계란 말이 만들어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 자체가 원래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대통령의 부인이 국정에 깊숙이 개입하는 형태가 윤석열 정부를 망가뜨리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계속적인 의문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의문들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저런 내용들이 밖으로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찹찹하고요. 또 하나는 관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7일 정도 이후에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과거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당일 밤 12시에 끝나는 건데 그 다음날 청와대 개방한다고 빨리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현직 대통령이 호텔에서 자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매우 관대하고 남에게는 매우 예를 들면 야박한 방식들의 행태들을 보였던 모습 자체가 네. 저는 지금과 같이 국민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대통령 부인조차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이 내일이 되면 파면된 지 일주일입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 어떻게 뜨거운 영향을 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또 민감하게 느껴지는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헤어스타일도 변화가 있나요? 변화 한번 해보려고. 머리를 좀 풀어보자고 원장님이 얘기했어. 얼마나 남자 쓰러진다고. 쓰러지긴 쓰러져를 경악을 하더라고. 그래, 나랑 계속했던 원장님이신데 나의 러브에 방해가 되고 있어 지금. 푸른 머리가 탕웨이 스타일이에요. 많죠. 탕탕 웨이가 아니라 탕탕 총 맞을 뻔했어. 탕탕. 아니 뭐 같이 얘기해봤다. 아니 내가 들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뭐 장을 봐가지고 집에 가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던데. 아니 집에 왜 가? 놀러 좀 가야지. 어디 놀러 가? 장을 봐가지고 집에 가지. 아니 뭔 소리야? 네, 뉴스 중에 마음이 이렇게도 설레나 싶습니다. 저희 작가진은 요새 잇몸이 항상 말라있다고 합니다. 늘 이분들 보시면서 엄마 미소를 짓느라고요. 자, 두 분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연예계 소식으로 이어갈 텐데요. 박진아 아나운서 그리고 양지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 영상을 봤는데 핑크빛 기류가 막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가 사실 황동주 씨 입장에서는 좀 오래 진행된 얘기라면서요? 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2017년 한 예능에서입니다. 데뷔 때부터 이영자 씨를 좋아했다고 밝힌 황동주 씨는 웃을 때가 참 예쁘다라면서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참 웃는 모습이 두 분이 참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8년이 흐른 올해 연예인들의 연예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여기서 다시 만났습니다. 네. 짝사랑 순애보라며 많은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덩달아 두 사람 모두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예능에서 또 한 번 언급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영자 씨가 최근에 나왔던 예능에서는 예. 1일 출연자로 황동주 씨가 출연을 했는데요. 네. 이영자 씨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전화번호를 매니저를 통해 전달을 했는데 문자 올 때마다 행복하다며 로맨틱 동주의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또 이성으로 느껴지냐는 질문을 했는데 네네네. 자신은 그럴 수 있다라면서 쑥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통해서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배려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영자 씨는 자신을 이성으로 볼지 모르겠다라고 좀 수줍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남자다 보니까 좀 객관적일 수가 없을 것 같고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황동주 씨의 설렘 포인트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영자 씨에 대한 순애보, 그러니까 30년 동안 짝사랑을 했다고 하잖아요. 요즘 세상에 저렇게 순애보를 찾아보기 굉장히 힘든데 그렇죠. 6살 연하인 남자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다가온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심쿵 포인트 아닐까 싶습니다. 아, 연하남의 직진 면모 모먼트, 순정파의 면모가 또 설렘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두 분 덩달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의 힘일까요? 사랑을 무럭무럭 먹고 자라고 있습니다. 4월 예능인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이영자 씨가 1위를 차지했다면서요. 네. 황동주 씨와의 러브라인 이슈로 관심이 높게 사면서 이영자 씨의 브랜드 가치가 또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영자 씨 브랜드에 대한 긍정 비율이 93%를 넘어섰습니다. 2위가 유재석 씨, 3위가 강호동 씨였고요. 1위를 당당히 해냈습니다. 앞으로도 이영자 씨의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좋은 일이 있다 보니까 뭐 일도 술술 잘 풀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두 사람 말고도 이렇게 핑크빛 설렘 기류를 만끽하고 있는 분들이 또 연예계에 계시다면서요? 네, 바로 김숙 씨와 구본승 씨 얘긴데요. 연예 커플 매칭 프로그램에서 최종 커플이 된 두 사람. 최근 근황을 물으니까 어젯밤에도 연락을 했다면서 한 방송에서 지속적인 연락을 하고 있음을 밝혔는데요. 구본승 씨로부터 뭐 직접 잡은 무늬 오징어도 선물 받았다고 하면서 네. 러브라인을 이어가는 듯한 모습에 시청자들은 흐뭇해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에 조금 찬물 끼얹는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방송 속에서 러브라인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정말 마음이 통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방송을 위한 어디까지나 콘셉트거나 비즈니스 커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드러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러브라인이 존재를 하면 그 프로그램이 홍보하기도 굉장히 쉽고 그만큼 좀 러브라인 자체에 대해서 대중들이 갖는 관심도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부 프로그램에서 특정 러브라인을 굉장히 부각을 하면서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하는데요. 뭐 가끔은 이제 진짜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연기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팬들의 좀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대중들의 관심을 한 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방편이 지금처럼 되기도 하지만 또 등을 돌리게 하는 양날의 검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뭐 관찰 예능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리얼리티, 진정성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두 사람이 정말 사귀는 것처럼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연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여자친구가 있다더라 아니면 남자친구가 있다더라 하면 대중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다 가짜였어라고 네. 해서 굉장히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설정이 과도하게 뭐 들어간다라든지 뭐 자기적인 행동을 일부러 꾸며서 한다라든지 그러면 이게 홍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 조금 반감을 사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온도차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저희는 뭐 대리 설렘을 느끼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둔 채 방송은 어느 정도 방송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들긴 합니다. 어제 프레스룸에서 전해드렸던 소식을 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분으로 한정하자면 사흘 연속 지금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방송인 박나래 씨의 절도 사건이 외부 사람이 아니고 지인이나 혹은 내부자의 소행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일단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박나래 씨가 신고를 한 이후에 이제 수사기관 경찰이 가서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런데 외부에 침입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이것은 외부인이 아니라 평소에 박나래 씨의 집을 드나들었던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족이라든지 이런 면식범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수사의 초점은 최근에 이러한 도난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네. 이 집에 누가 드나들었는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수사가 개진되고 있습니다. 네, 수사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일단 침입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수사에 난항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품 도난인데 정말로 외부인이 아니고 내 주변에 친한 사람이나 가족이었다고 하면 충격이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8일에 이렇게 도난 신고를 하고 9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현재까지는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내부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비슷한 피해를 입었던 스타들의 과거 사례도 있었다면서요?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 이 말을 가수 김한선 씨가 했는데요. 네. 과거 김한선 씨는 한 방송에서 2004년 한남동 자택에서 고가의 귀금속을 도난당한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이 일로 있습니다. 인해서. 네, 당시 경찰은 고급 주택가에 출몰하던 상습범의 소행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어제 또 유튜브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힌 고소영 씨 그리고 장동건 씨 부부도 비슷한 사례를 겪은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지난 2014년 일어난 일인데요. 배우 장동건 씨와 고소영 씨가 가평에 별장에 있었는데 네. 도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복면을 쓴 남성이 유리창문을 깨고 금품을 훔쳤다고 합니다. 네. 다행히 범인은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네요. 자,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 같은데 뭐 지인에 의한 소행이건 외부인이건 또 가족이 혹시나 그런 일을 벌였다면 정말 속상하겠지만 처벌 수위가 그거대로 또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절도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혹시나 야간에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뭐 특수절도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금액이 작고 그리고 피해가 이제 굉장히 좀 경미하다라고 한다면 뭐 벌금형 내지는 집행유예형이 선고가 가능하겠지만 지금 굉장히 만약에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여러 번 이렇게 지인인 척 드나들면서 만약에 금품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수사의 결과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으니까요.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날이 완연하게 풀렸습니다. 저녁에 산책길에 나가보면 뭐 가볍게 걷는 분들부터 조깅하는 분들까지 정말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봄부터 여름까지가 다이어트 성수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날도 풀리고 옷차림도 점점 더 가벼워질 텐데 최근에 연예계에서 이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홀쭉해져서 돌아온 분들이 좀 계시죠? 네, 바로 방시혁 씨 얘기인데요. 자신의 회사 헬스케어 직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걸 온라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방시혁 씨는 캐주얼한 차림에 헐렁한 옷핏을 자랑하면서 전보다 훨씬 날씬해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좀 풍채가 있어 보이니까 정말 빠진 거 맞아? 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과거 사진하고 좀 비교하면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난다면서요. 네, 혹시 밈 중에 이랬는데 요래됐습니다 하는 밈이 있거든요. 그 밈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이었는데요. 네. 누리꾼들은 다이어트 성공인 것 같다. 전보다 건강해진 모습이라 보기 좋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방시혁 의장 말고도 이제 여행 유튜버이자 방송인이죠. 빠니보틀 씨도 다이어트 성공했다고 최근에 좀 자랑을 많이 했어요. 네, 자신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살이 빠진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과거 70kg대였는데 지금은 64kg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댓글에서 조금 오해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이어트제 쓴 거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었는데 다이어트제 이용해서 살 뺀 거 아니다, 뒷광고하는 거 아니다 라면서 심정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제 체중 감량 효과가 확실히 있었고 그 와중에 어떤 걸 섭취했다는 얘기도 나오긴 했었는데 확실한 체중 감량 보장 효과가 있는 만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상당할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전문가의 목소리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술도 안 끊고 그냥 운동도 하기 싫은데 약으로 뺄래. 그런 사람들은 100% 요요거겠죠. 실제로 지금 이미 위고비를 경험했던 외국의 이제 그 환자들의 3분의 2가 약을 끊고 다시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보고들이 있거든요. 너무 이 먹는 것 약에만 의존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오는 요요 현상을 피할 수 없다는 건데 또 대표적인 부작용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에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요. 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두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속이 굉장히 메스껍다라든지 탈모도 발생할 수 있고요. 급성 췌장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비대면 의료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뭐 쉽게 구해서 내가 좀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하고요. 예. 자칫 잘못하면 속을 아예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약과 보조제가 있고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속적으로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우리 양지민 변호사님께서도 이제 관리의 아이콘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 시점에 좀 살짝 이렇게 전수해 주실 수 있는 관리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제가 비록 관리의 아이콘은 아니지만 일단은 운동은 강제가 돼야 됩니다. 스스로를 절대 믿으면 안 되고요. 의지가 박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강제해 줄 수 있는 어떤 선생님을 둔다라든지 계속해서 뭔가 나를 채찍질할 수 있는 무언가가 좀 반드시 세팅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혼자만으로는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 박진아 아나운서의 미모 관리 팁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옆에서 좀 도와주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매일매일 걷기 운동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고 계시군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뭐 유산소 운동 꾸준히 하고 식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튼튼한 건강을 위해서 자신만의 루틴을 갖고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또 고강도 운동보다는 주 3회 이상 걷기 운동 또 이제 근력 운동 위주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도 뭐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있는 연예인들의 다이어트 비법에도 좀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추성훈 씨, 홍윤아 씨 같은 분들이 또 이제 건강관리에 굉장히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 자, 꾸준한 운동 답이 되겠습니다. 스타들이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확 달라진 모습을 비법으로 전수하면서 어떤 약이, 어떤 보조제가 효과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저도 모르게 좀 마음이 동해서 검색하게 되고 휩쓸려서 사게 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주의할 점 하나만 짚어주신다면. 이게요, 많은 성인들은 이런 걸 보더라고 한다라도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청소년, 특히 이제 외모에 관심이 많은 그런 시기에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네. 나도 한 10kg 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을 과도하게 정말 오남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뭐 추성훈 씨라든지 홍윤아 씨라든지 다 운동에서 뺐습니다. 뭐 복싱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나는 헬스클럽을 뭐 2달 동안 4번만 빠지고 매일 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운동이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따뜻해지는 봄날에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더 올바른 건강관리, 체중 감량 비법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